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의 도전, 의료와 법률과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부터 저희가 선호하는 직업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의사나 뭐 판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 예전 어르신들 중에 나는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해도 너는 꼭 판검사 되거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전통적으로 엄청 중요하고 선호됐던 분야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의료를 먼저 볼까요?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참 뭐 여러 가지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던 분이신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췌장암 걸렸을 때 자기가 자기 유전자 검사를 했대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병으로 죽을 건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미국의 일루미나라는 유전자 분석 업체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이 일루미나 업체한테 자기 유전자를 주고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줬겠죠. 유전자를 주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일루미나 업체에서 스티브 잡스한테 당신은 췌장암으로 죽을 확률이 엄청 높은데요 라고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췌장암이었죠. 그래서 뭐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 이때 스티브 잡스가 검사를 할 때 비용이 1억 2천만 원, 약 한 1억 조금 넘게 들었어요. 이때 한 게 그 2011년이었거든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 서비스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 현재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 업체에다가 내 유전자 정보 주고 그다음에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정보들을 주면 제가 몇 살에 어떤 병 걸려서 죽을지 예측을 해준답니다. 참 섬뜩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몇 살에 뭐 어떤 암 걸린다든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유전자 안에 집안에서 걸리는 질병 내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당뇨병 걸리고 할머니가 고혈압이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유전자 안에 당뇨병과 고혈압 걸릴 유전자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해서 어떤 병에 걸릴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면 좋죠. 그러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알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병 안 걸리도록 뭐 식습관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을 먹는다든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서비스가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면 한 100달러 정도. 지금 1000달러거든요. 한 120만 원.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100달러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한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만 원대 정도? 그러면요, 이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산업이 제일 타격을 받을까요? 그죠? 보험이겠죠, 보험. 보험 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를 했는데 암 걸릴 확률이 5%래. 그러면 저 같으면 암보험 잘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해봤는데 암 걸릴 확률이 한 30%, 40% 된대요. 그럼 겁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보험 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보험사들도 이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사를 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암보험 가입을 하려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 걸릴 확률이 60%야. 그러면 보험사에서 암 안 받아주겠죠.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을. 그래서 이 보험 관련된 시장이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보험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섬뜩한데.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IBM 왓슨입니다. 자, 이 사례는 뭐냐면 일본 사례인데요.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병원에 왔는데 당연히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겠죠. 검사를 했는데 질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암이더라 해서 이제 의사들이 그러면 이 약 드세요, 저 약 드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약을 줬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고 계속해서 아프더래요. 환자는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미국의 IBM 왓슨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 IBM의 인공지능 왓슨에다가 환자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왓슨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일본 의사들이 아무리 여러 명의 의사가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분석하고 뭐 회의하고 의논해도 못 찾았던 질병을 이 왓슨이 10분 만에 환자 정보를 딱 넣은 지 10분 만에 찾은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는 뭐냐면 기존의 의사들이 진단했던 그 병명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병명이 의사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왓슨은 그거 아니고요. 2차성 백혈병이에요 라고 10분 만에 진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분 만에 진단을 해서 다른 약을 처방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들이 처방한 내용대로 약을 먹고 했던 계속 아팠었는데 왓슨이 처방한 결과로 약을 먹고 퇴원했습니다. 한 사람 살린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 논문, 그 다음에 환자들 뭐 진료 정보들 사람이 다 못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은 까먹잖아요. 잊어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10년 전에 이런 병을 진단을 해서 고쳤다.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저번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왓슨은 인공지능은 절대로 까먹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을 이용을 해서 이 환자를 살렸죠. 자, 이 왓슨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천의 가천길병원이 지난 2015년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왓슨 말고 부산대병원도 도입했고 대구 가톨릭대병원도 도입했고 뭐 여러 국내 한 5개의 병원에서 도입을 했고 지금 다른 병원들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왓슨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의사들하고 환자들하고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천의 가천길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암에 걸렸는데 의사의 결과와 왓슨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 당신은 누구 말 듣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환자들의 대다수가 뭐랬게요? 대다수가 저는 왓슨 말 들을래요? 라고 한 거예요. 실제 설문조사 신문기사 나온 거예요. 의사와 왓슨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 사람들은 왓슨을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의사의 휴먼 에러가 있거든요. 의사가 오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의사가 오진을 해서 막 사람이 죽거나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 못 믿겠다, 왓슨을 믿겠다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왓슨도 오진할 수 있습니다. 왓슨이 절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보면 예전에는 왓슨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의사의 말이 진리예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사보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의사와 왓슨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왓슨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왓슨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왓슨도 오진율 되게 높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왓슨의 적중률은 대략 한 58%, 60%. 또 암에 따라 또 달라요. 모든 병에 왓슨이 다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암 종류에 따라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한 68% 정도밖에 안 된대요. 미국에서는 어떤 암은요 99%래요. 왓슨 적중도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국은 의료 환자 정보를 돈 주고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 정보도 뭐 당연히 이제 비식별화 작업을 하겠지만 뭐 나이 몇 살에 대충 어떤 식습관을 가진 남자 환자의 어떤 증상에 처방을 어떻게 했는데 뭐 맞았다 이런 정도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 정보를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 온 환자들 정보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본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적중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이런 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래요. 왓슨은 아직까지는 의사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더 발전을 하겠죠. 근데 중국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관련된 영상인데 자, 요것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중국은 뭐냐면 중국의 인공지능이 의사 시험을 친 거예요. 이 칭화대에서 개발을 한 건데 중국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한테 의료를 막 가르친 거예요. 의료를 막 가르쳐가지고 의사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의사 시험 되게 어렵죠. 한국도 의사 되기 위해서 뭐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시험도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의사 시험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의사 시험을 딱 가르쳐가지고요.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통과를 한 게 간당간당하게 통과를 한 게 아니고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적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올해부터 그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의사와 인공지능을 같이 넣어놓고 같이 진료를 하게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사를 만든 거죠. 이거 하게끔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분야가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현재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더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 뭐 섬이나 산간오지에 의사가 가기 힘든 그런 지역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도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에이, 왓슨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보조밖에 안 돼. 뭐 지가 뭐 책임질까 의사 면허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2018년 4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미국에 1호 인공지능 의사가 나와서 이 의사가 진단서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과인데 우리 앞에서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과 사진 딱 찍어서 이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내는 그거죠.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합니다. 사진을 딱 입력을 하면요. 이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건 어떤 병이니까 약은 이거 먹어야 돼요 해서 처방 전에 진단서까지 발행하는 의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FDA에 이거 하나만 올라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이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근데 이 기계에 제가 가서 사진만 딱 찍으면 제 눈에 어떤 질병이 있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진단서까지 다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겠죠. 뭐 배 아플 때는 내과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줄줄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과 전문 의사예요. 안과는 못 하잖아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계가 나오면 제가 이제 뭐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기계를 사서 우리 병원에다 갖다 놓고 안과 진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료 분야도 지금 인공지능이 판도를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미제 사건도 분석을 해내요. 자, 이건 뭐냐면 미제 사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을 인공지능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기존 범죄 내역하고 딱 대조를 하게끔 하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인공지능에 딱 집어넣고 기존 범죄자들, 범죄 유형하고 딱 집어넣고 DNA 정보 딱 집어넣으니까 미제 사건 돌려가지고 과거에 미제 해결 안 됐던 이런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가 현재 범죄자 누구예요? 라는 걸 찾아내주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안착이 되면 치안이나 범죄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겠죠. 자, 국내의 법률 변호사 중에 인공지능
변호사. 자, 예전에 미국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기존에 사람들이 다 했는데 판례 찾고 변호 전략 세우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했는데 미국에서 로스라는 변호사가 인공지능 변호사가 다양한 판례들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변호사를 도와주는 거를 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유렉스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유렉스라는 이 인공지능 변호사가 이 지금 법무법인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자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사람이 몇 달씩 걸려서 분석하던 법조항 검토하고 판례 분석을 이 유렉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는 한 20초, 30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하던 이런 일들을 이 인공지능 변호사는 아주 쉽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기존 변호사들이 유렉스가 이렇게 판단을 해준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재판을 준비하자 해서 훨씬 더 재판을 수월하게 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법률 분야에도 엄청 큰 변화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는 건데 골드만삭스는 주식 중개하는 회사잖아요. 투자 회사죠. 그죠? 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와서 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제가 해보니까 지금 뭐 정유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건축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때 애널리스트들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잘못 추천하면 망하니까. 자,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도 모아야 되고 뭐 분석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란 얘기예요. 이걸 몇 달씩 해서 뭐 몇 주식에서 분석하던 거를 캔쇼라고 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한 어떤 스타트업에서 한 건데 이 캔쇼 하니까 일본 말이잖아요. 이 개발하는 이 회사 사장이 이제 동양 철학, 특히 일본 철학이나 뭐 일본을 좋아해가지고 프로그램 이름을 캔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캔쇼라는 프로그램에 키워드만 딱 집어넣으면 몇 분 안에 지금 보시는 대로 2013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애널리스트들 15명이 한 달 동안 분석해야 되는 작업을 캔쇼가 5분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월등히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캔쇼가 다 대체를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주식 관련해서 펀드 매니저나 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선호되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대신에 기존 애널리스트들은 이 캔쇼를 이용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7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의료나 법률 그리고 금융 쪽에 어떤 변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더 많은 사례들도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그런 사례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멋진 미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